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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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또 추석이 있었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뭐 좀 큰 변화라던가 전할 소식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 공약했던 것을 워크숍처럼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 스티로폼 박스로 씨앗 이제 기르고 만든 과정들 발표회를 하겠다 했는데, 다행히 정릉 더하기 축제에 프로그램으로 참여해서 2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잘 마치셨-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토종 씨앗들을 우편으로 다 이렇게 발송하는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또 소모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짝 만들었어요. 와. 우선은 유지하고 네, 있어요. 네. 정말 네. 꼼꼼하게 준비하신 거 옆에서 보면서 네. 또 감탄을 또 했었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우리 라운범님은 이제 군대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심장이 좀 어떠신가요? 이제 정확히 일주일 남았는데 정확히 일주일. 다음 주 화요일이어서 오늘도 이제 기존에 했던 연습 이제 마지막 연습 마무리 연습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재밌게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제 삶의 마무리를 좀 준비한 느낌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리를 하고 마무리가 돼요? 계시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20대 초반에 대부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고등학교 끝나고 얼레벌레 갔다 오는데, 저는 이제 한 6년 정도 사회생활을 좀 더 하다가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끊기는 것도 있을 거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정리하는 그 기분이 좀 뭔가 새로운 이제 삶의 진입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이상하네요, 기분이. 네, 아, 뭔가 너무 많이 아쉽다. 정리하고 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왠지 피부는 좋아지신 것 같은 느낌. 네. 추석 때 잘 먹어서 네. 아까 추석 얼굴 굉장히 좋아 때 보이세요. 가장 큰 변화는 살이 쪘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살이 쪘어요. 네,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말 추석 기간 동안에 몸무게가 늘어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제국적 생활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산출하고 지속시키는 일상적 실천과 그 근저에 놓여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세력 관계. 이거 3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 지구적 맥락에서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구조를 결합한 좌파와 팽태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오늘 우리가 좀 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상은 좋지만 정말 현실에서 이게 가능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의 여부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짚고, 그렇죠? 어떤 문제, 원인이 있는지 좀 그렇게 짚어보는 데 의의를 좀 두고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책이 학술 연구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용어들도 좀 이렇게 입에 좀 붙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또 모르는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미리 이제 겁먹고 도망가시지 마시라고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 좀 우리가 읽은 책을 좀 소개하고, 차근차근 좀 소개하고 고민을 함께 해보자. 그런데 의미를 두고 오늘 또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 댓글들을 계속 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북콘서트 책 기억나시나요?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때 또 우리 선인 선생님께서 했던 말이 또 제 인상에 또 팍 남아있어요. 갑자기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유를 듣고 나서 또 그 타당함에 더 제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무해한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일상이 이미 구조적으로 생태계에 해로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옴짝달짝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 좀 실감을 좀 저도 하고 있었고, 그런 이제 더 실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를 안 하고는 또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회, 소비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나의 하루 동안의 소비는 과연 나의 취향과 필요에 따른 순수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만 이루어질까? 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개인이 요즘에는 또 개인이 다 집을 사야 되고 또 집을 소유하고 또 자동차도 또 하나 한 대씩 가져야 되고 한 대 아니라 뭐 2대 이상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해외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매우 정상적인 것일 뿐 아니라 또 누구나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또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좋은 삶이다. 또 이런 이제 가치관들이 좀 널리 이제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산층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소비 규범 등을 정상화하고 뭐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런 전제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봤나? 이제 그러지 못하고 문제시하지 않는 게 좀 일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살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산층의 삶,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질문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삶이나 아니면 그런 정상적인 삶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한편으로는 좀 대단해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저가 좀 자주 접하는 경로는 아무래도 요즘 더더욱 이제 SNS일 것 같은데 혹은 주변 친구들 나이 또래의 말들을 들어보면 잘 나간다 아니면 잘 산다 이런 것들 대부분 약간 특히 요즘은 좀 몸에 관련된 게 많아요. 헬스 정확히는 몸을 어떻게 키우는가 어떻게 뽐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엄청난 그 자제력과 그리고 또 죄책감도 생기더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살찌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게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그 대단함이 약간 그 저의 마음에서 동해가지고 대단하기보다는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저는 많이 들긴 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기엔 좀 어려운 사회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의 몸의 모양마저도 정상으로 취급되는 어떤 몸들이 있고 그 외에 비정상인 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살기는 어렵으나 그 정상적인 몸 하나의 규격에 맞춰서 모두가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심지어 스스로 좀 깎아내는 노력까지 하는 걸 보면 좀 안 좋은 의미로 혹은 좀 슬픈 느낌으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역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역시 라운버님답게. 네, 뭐 두 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중산층이라는 개념으로는 저는 생각하기에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창조적인 삶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손 활동을 한다거나 내가 만든 거에 대한 뭐가 됐든 음식이 됐든 만드는 거에 대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다 구입해야 되고 그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고강도의 노동에 이렇게 노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 너무 불편해서 읽고 나면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서 네.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나훈 작가님. 네. 저는 그 발표를 마치고 엄청 그 열을 쏟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제가 이렇게 탁 여행 간다 이렇게 하고 잠깐 여행 갔다 왔어요. 지금 아니면 절대 못 갈 것 같아서 한 7박을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을 전국에 있는 지인 플러스 다른 방문할 곳을 이렇게 쭉 도는 정말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지? 집약적인 여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그 7박 동안 모두 다 다른 8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
거기서 자고 어떻게 사는지 그 지역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게 저한테 굉장히 좀 큰 의미였어요. 재밌기도 했고 오랜만에 만나는 뭐 되게 평범하게 우리가 중산층의 뭐 제 나이에 이루어야 하는 어떤 모습의 전형적인 틀을 갖고 있는 뭐 고등학교 때 친구도 만났는데 뭐 외제차에 뭐 큰 아파트 거기서 이제 뭐 그런 삶에서 잠을 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뭐 지역에 거의 산속에 있는 자연인 같은 그런 친구도 방문을 했는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정말 다양하네요. 넓네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도시에 있는 어떤 솔로 원룸에 사는 친구의 집도 방문해봤고 그러니까 다 다른 형태인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올바른 삶이랑은 또 좀 다르지만 그냥 보통의 많은 대중이 생각하는 삶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아마 그 5종 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 아파트, 차, 마트, 빚, 소비로 이루어진 약간 5종 세트의 결과물을 많이 추구하지 않나. 그리고 비자립적인 시스템이 의존적인 냉난방은 거의 이제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최대한의 이제 자급적인 그런 소규모 자립할 수 있는 생활과 좀 반대된 성향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 그쵸? 또 뭔가 생각하기 복잡해. 또 뭐 이렇게 생각해봐야 사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인류와 좀 자연이 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좀 선택하는 그런 일상생활과 사회구조를 결합한 생활 양식 개념에 기초해서 자본주의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자 결과라고 할 제국적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별건 아닙니다. 9월 28일, 오늘 9월 28일인데 오늘은 국제 땡땡땡의 날이라고 해요. 과연 오늘이 무슨 날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거 어떻게 하셨죠? 역시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퀴즈. 네네. 북콘서트의 날. 북콘서트의 날 아닙니다. 땡땡땡. 세 글자인데 한 번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땡땡땡의 날입니다. 혹시 라운범님 한번 맞춰보실까요? 띄어쓰기 한번 들어가나요? 네네네. 저기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퀴즈를 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댓글을 다실 의지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검색하시면 또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올려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땡땡땡의 날입니다. 국제 땡땡땡의 날. 그럼 좀 정답이 이따 좀 발표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근데 무슨 선물이 있나요? 댓글을 맞추면 그게 또 문제네요. 어쨌든 나중에 그거 수습하는 걸로 하고요. 정답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의 의미하고 우리가 오늘 하는 북콘서트하고 또 많은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었거든요. 잘 맞아요. 둘이 잘 연결되고 있어요. 정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머리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책 읽은 소감 좀 간단하게 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나오는 작가님 좀 대표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이 너무 어렵게 말이 어렵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읽기 조금 어려워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북콘서트로 그냥 대체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기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팩트만 결론만 말하면
북반구에 소위 지금 잘 살고 있는 저희 물론 엄청 포함입니다. 저희는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북반구의 사람들이 결국에 이 모든 삶의 이 풍요는 당연한 게 아니라 남반구 사람들 조금 더 중위 하위의 그 나라들의 자연과 노동을 착취하는 기반 하에 존재한다 라는 게 가장 큰 결론적인 그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단단한 결합구조 하에 지금 이루어져 있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시대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키워드가 땅 차지, 그 다음에 외부화라는 것은 정말 식민지화해서 뭔가 불편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화, 그러니까 상품화, 어떤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상품 가치를 매겨서 그게 가장 키워드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과정을 삭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그 라운범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과 몸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욕망에 교육되고 각인되어서 스스로도 인지 못하는 상태로 그것들이 채찍질이 아닌 모방 욕구로 이루어져 있는 더 무서운 그 정상적인 삶의 모형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그 북콘서트 통해서 여러 가지 읽었지만 기후정의란 책 우리 읽었을 때 이 불평등에 대해서 처음 저도 인식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이동수단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것을 이반 일리치가 쓴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해서 우리가 이동성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더 깊게 들어간 책이었어요. 더 심각성을 네, 맞습니다. 네. 깨닫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충격 흡수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충격적이어서. 이미 너무 책에 대한 요약을 너무 잘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네. 나 이 책 다 이해했어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포인트 알아야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 저자가 2명이에요. 저 독일의 연구자 2명이 쓴 책인데요. 이 저자들의 문제의식, 왜 책을 쓰게 됐는지 그 동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동기 제가 네네, 먼저 조금 시작해 주시면, 간단하게 예. 얘기할게요. 동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 유럽이잖아요. 독일에 그래서 자기가 직면한 그 문제에 가장 더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시는데 유럽에 정착하려는 난민 문제에서 문제의식을 출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IT 사람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그 말을 탄 보안관들이 채찍질을 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지금 굉장히 그 시끌벅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을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댓글들이 저 역시 난민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다. 왜 그 나라의 문제인데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고 더 넘어서의 이면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나라의 문제가 결국은 들여다보면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이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파괴되는 그런 생태학적인 이유에서 모든 불균형과 그 다음에 불공정한 사회관계와 그 불안정이 유발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살기 어려운 파괴에 직면해서 난민을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거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비슷한 예로서 어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콩고의 이제 적대적인 종족 분쟁 배후에는 이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이제 생산에 필요한 이제 콜탄 광석에 대한 북반구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더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물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가뭄의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분쟁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농업 관련 기업들에 의해서 남반구의 지역 및 국가 엘리트 이해관계에 일치되어 가속화되는 이제 소농 생산 양식의 파괴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불법적이고 낙인 찍히는 이제 아프리카 소농들이 유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산물을 다시 아프리카로 수출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곳 시장의 이제 소득 기회를 파괴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농업 및 대외 무역 정책도 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네. 곁들여 좀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또 선도적인 그 그룹으로 유럽연합이 아마 될 수 유럽 있죠. 쪽이 예. 손꼽히는데 그래서 또 막 그 기후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왜 저런 생각을 못할까 뭐 파리 이달구시 시장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기후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기여한 그룹이죠. 범인입니다. 네, 주범이죠. 그래서 이 다른 그 지금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원인을 주는 이유는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산업을 외부어로 다 뺐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제3세계로 빼서 물건이 완제품만 이동을 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지금 현재 뭐 탄소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도적으로 우리 뭐 지구를 지킬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뭐 원인이면서 주범이면서 실제로 이런 외부와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뭐 활동한 상태의 유럽연합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 네. 이런 또 이야기 좀 세분 해드리고 싶네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자니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 사회 불평등, 그렇죠? 맞습니다. 불공정한 사회 때문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 수가 있네요. 예.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불평등한 이제 구조에 기반하여 이제 북반구 주민들은 결국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좀 감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불편한 이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북반구 주민들이 누리는 복지야말로 제국적 생활 양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북반구 주민뿐 아니라 점차 남반구의 신흥 경제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점차 제국적 생활 양식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국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이미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설마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합니다. 밀밀님 반갑습니다. 엄민경님도 반갑습니다. 무무 안녕하세요. 예, 3333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엄민경님이 이선님 선생님 헤어스타일 하고 이렇게 어머. 예, 웃음 표시 해주셨고요. 네, 우리 관장님 또 다 반갑다라고 인사를 나눠주셨고, 예, 시간이 결국 돈이니까요. 빨리빨리. 예. 우리 마을 미디어에서는 진행이 너무 안정적이다고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나요? 무무님이신데요. 9월 28일은, 아니다. 제가 의도한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정보의 날, 국제정보의 날 아닙니다. 국제정보의 날 아니고요. 아니, 공식적으로 땡땡땡이 검색하신 게 날입니다. 말이 비슷하지 근데요. 않나요? 9월 28일에 오늘의 무슨 날 이게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가 제가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걸 골랐었거든요. 네, 제가 마음의 원하는 픽이 정답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예, 또 우리 엄민경님도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동의하신다고 올려주셨고요. 또 우리 세린 선생님, 제가 아는 세린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군요.
정보의 날 아니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 나와요. 어떡하지? 이미 벌써 아니라는 거 알고 지금 댓글 남기주셨나? 예. 그냥 알려드릴까요? 너무 궁금해하시면? 알려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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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고 갈까요? 비슷한데 뭐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정보의 날 비슷하긴 네, 네, 하네요. 네. 그런데 땡 쉼표 띄어쓰기 땡 띄어쓰기 땡땡의 날이에요. 너무 무리를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국제 알 권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알 권리 영어로 한번 또 말씀해 드릴까요? 어디 같이 찾아야 됩니다. 예, The International Right to Know Day라고 하고요. 예, 이건 2002년에 불가리아에서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해요. 미국, 멕시코, 루마니아 등 15개국이 동참했고요.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예, 불가리아에서는 그래서 해마다 각 분야에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기여한 대상을 찾아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예, 투명하게 열린 정보를 뜻하는 황금이슬 트로피를 수여하고요. 또 반대로 알 권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대상에게는 언론 통제의 의미를 가진 자물쇠상을 건넨다고 해요. 아주 재미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9월 28일에 날은 국제 알 권리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는데 이제 제국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접니다. 라운버님이시군요. 네. 네, 제 오늘 북토크쇼 최고의 임무죠. 최대 임무입니다. 지금 대본 양이 장난이 아닌데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언급되는 농촌 사회학자 필립 맥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 먹거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 먹거리, 다시 말하면 이제 식품의 원산지나 생산을 굉장히 모호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느끼기에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무제한적인 무한한 식품의 이용 가능성이 정상화되는 이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흔히 어떤 물품을 봤을 때 뒤에 써있는 원산지가 굉장히 간략하게 써있잖아요. 어디 뭐 중국, 뭐 베트남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 이제 이것에 들어가는 여러 원료를 출처라든지 그 원료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섬유와 식품에 생산되는 어떤 노동 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에 교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뭐 중국이라는 나라 하나 혹은 베트남이라는 나라 하나로서 봄으로써 오히려 그 수많은 경제적 관계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중심부의 삶에서 결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곳, 특히 이 책에서 이제 남반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조직되고 자연에 대한 그들의 사회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 읊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바라봐야 할 이 아래 깔려있는 핵심 사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이제 일상생활이 본질적으로 다른 곳에서의 사회관계와 그리고 자연관계 형성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전 지구적 척도에서 노동력과 자연자원 및 흡수원에 대한 원리적으로 무제한적인 접근에 의해 따라서 자신이 자기 환경에 방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특정 물질을 받아들이는 생태계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사실 말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아까 초반에 나우르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실 너무 다른 곳에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예는 이제 자동차 구매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하면 이제 그냥 필요하니까 저희 누나도 최근에 이제 좀 취직을 하면서 자동차부터 사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한테 좀 자동차라는 그 물건이라고 할까요? 물건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거기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공공여객 운송에 불리하게 구축된 도로망에 의해서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약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개인적인 독립성이라는 굉장히 지배적인 남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른 곳의 자원과 노동력을 값싸게 전유할 수 있도록
가치 창출 사슬과 배출가스 규제 완화,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위 경쟁,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의 수많은 이미지들이 교차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자동차가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운송수단 정도로 보겠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제 지위라든지 혹은 그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곳에서 착취나 아니 여러 에너지의 과소비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소비는 아까 또 나름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꽃밥을 명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단어, 흔히 이제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아비투스는 이제 복합적인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사회화 산물 혹은 이제 무의식인 성향이 갖는 인간 행위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아비투스 범주가 이제 의식적인 행위와 그 행위의 무의식적인 전제 사이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동시에 이제 우리의 일상 행위의 수준이 사실은 저 너머에 있는 나라들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구조와 결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는 개념인데요. 자본주의는 이제 그 중심부에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른바 신흥 경제국들에서 다른 곳의 노동력과 자연 생산력을 가치화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창출한 가치를 다시금 자신의 중심부로 이전함으로써 자기의 경제적 생산성과 더불어 이제 사회적 생산성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이제 상품 교환에 의해서 다양한 생활 관계가 서로 결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 해냈네요. 지구적으로 예, 굉장히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유럽 연합으로 대표되는 북반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런 좋은 삶, 또 매력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남반구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때때로 고통과 파괴를 초래하는 제국적 생활 양식으로서의 구조적 강제는 그런데 또 반드시 자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국적 생활 양식은 대다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헤게모니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제국적 생활 양식은 많은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좀 충족된 삶의 가능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적 생활 양식의 그런 사회적 보편화를 위한 토대를 좀 살펴볼 때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모든 이제 그 구조와 또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런데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제 시장 의존적이잖아요. 시장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이제 팔아야 살 수 있는 거고, 또 자신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생산 과정과 또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상품이 또 결국은 다른 곳의 노동력과 또 자연의 불평등한 전유에 의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제국적 생활 양식으로 이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이제 외부화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는데, 이 외부화라는 말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 책에 대한 또 많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부화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나오미 작가님.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외부화라고 이렇게 뭐 번역으로 그럴듯하게 써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는 폭탄 던지기, 뭐 똥 던지기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에게 던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잊혀지지 않는 정말 그 단어가 있어요. 어디선가 봤는데 이 시대는 은폐 시대라고 써 있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은폐되는 거죠. 그 보기 싫은 것, 그러니까 모든 노동, 파괴, 그거에 수반한 그 고통, 착취, 그 다음에 그걸로 발생하는 쓰레기, 그리고 내가 하기 힘들거나 싫은 그런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지금 내 상황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알 바가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남이 떠안는다 라는 그 외부하고, 그 부족하고 하기 싫은, 아니면 또 이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남이 대신 채우고 있는 형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노동과 자원과 쓰레기가 다른 곳에서 그게 흡수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반구에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북반구의 것들이 남반구에서 그것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것들을 이제 멀리 볼 게 아니라 정말 생활 곳곳에 그러니까 숨어 있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노동력에서만 한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들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채우고 있는지 진짜 명확하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뭐 지방 가서 더 많이 느꼈고요. 근데 우리 뭐 입주 청소나 어떤 청소 이사 서비스 딱 부르면 러시아 몽골 분들 진짜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다 해요. 그분들이 오고 농사 부분,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농업 인력은 다 아시아에서 중동 아시아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다 거의 외국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그거를 대체하고 있고 건설 현장 보시면 건설 현장도 다 중국분이나 아시아계 분들이 하고 있어요. 공장 마찬가지고 뭐 음식점 그 다음에 또 돌봄 노동 뭐 간호라든지 그러니까 간병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 등하원 하는 것도 이제 다 중국 분들도 많고 외국인 분들이 많고 그런 되게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한국은 외국인 분들이 없으면 거의 무너질 정도의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적게 주죠. 굉장히 수탈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존 위기가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노동력이 또 비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럼 그것들은 그 나라 안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들이 또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성들이 대체하거나 더 가난한 사람들이 또 짊어져야 되는 계속 연쇄적인 그런 외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값싼 상품을 만드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좋아하지만 단순히 가격으로만 선택하고 좋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생산 단가도 계속 낮아지고 노동력 비용도 낮아지고 결국에 기업의 이득만 높아가고 모두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환경이 초래된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네. 책에서는 정말로 돌봄 노동에 대한 재생산을 위한 그 돌봄 노동에 대한 또 문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외부화의 과정은 항상 위계적일 수밖에 없는 점도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장소, 특정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이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훼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권력과 지배 관계를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국적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제 돌아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잖아요. 17세기, 18세기 자본주의 역사와 같이 하는데요.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이제 스케치만 하면 18세기 말까지의 초기 자본주의와 이제 최초의 식민지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역사적 제국주의를 관통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발전하는 식민지화 단계, 이렇게 2단계로 나누고요. 또 세 번째 단계로는 20세기의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요 시기를 이제 포디즘의 시대의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적 세계화, 이런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제국적 생활 양식과 좀 관련해서는 특히 현재 생태학적 위기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좀 우리 지금 현재 생태학적 위기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계속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문제시가 시작된 것, 문제화를 인식하고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말 그 전후에 그 자본주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포디즘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야? 포디즘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포드 자동차, 미국의 포드 자동차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공장식으로 분업화하는 정말 우리 공장의 그 정말 초기 모던 타임즈에서 비판하는 그 컨테이너 형식의 분업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자본 시스템인 거죠. 그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게 옳으냐라는 문제가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제기가 됐고 1970년대 돼서 조금 뒤늦게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서야 이제 논쟁과 생태학적인 이런 위기가 주체로 이제 대두됩니다. 유가 폭등이 되고 뭐 자동차 없는 일요일을 만들기도 하고 뭐 대안적 삶의 실천에 대해서 주장하는 책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1972년에는 세계 최초로 그 세계 환경 회의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사회운동과 생태운동이 긍정적으로 그래도 위기감을 갖고 시작되는가 했는데 그 부분이 애석하게도 글쎄 닫혀버립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라운바움님이 또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이게 확장이 되면 좋은데 거기서 닫혀버려요. 닫혀버리고 오히려 80년대부터는 더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가속화돼서 굉장히 심화되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모델화, 그러니까 이 잘 사는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신흥 경제국가까지 같이 그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우리도 하겠다, 라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서 서로 외부화할 대상이 없어지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위기감이 커졌다. 그 부분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더 제가 붙여주시겠어요? 이어서 이제 네. 왜 이제 제국적인 생활 형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로서 약간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랑 이런 것들이 70년대 막 올라왔는데 왜 그때 갑자기 또 닫혀버렸는지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태운동이나 이런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기회의 창을 열었지만 이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대응으로 많은 대안들이 이제 자본주의 현대화라는 의미로 이제 통합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기후 변화 협약이나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도 이제 생태학적 위기와 싸움에서 본질적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07년과 2008년에 이제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경제와 금융 위기로 인해 이제 수정이 되었고, 그리고 환경 정책적 관심사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성장과 생산 및 일자리 확보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억제되었습니다. 이제 뭐 한때 넷플릭스에서 좀 유명했던 어떤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환경 정책들이 사실 뭔가 플라스틱이나 빨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아직 알고 보면 이제 거기에 엮여있는 어떤 수상시장이나 이런 경제적 관계들에 의해서 그런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어류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거기가 씨가 말리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환경 폐기물이 더 대두되는 이유는 그런 운동단체들이 그런 거대한 수산시장 어떤 단체와 어떤 경제적 협약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걸 밝히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아마 그게 좀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폐기물이 어떤 환경에 영향을 더 적게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장에 의해서 선택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다양한 품종의 어류를 잡는 것과 이제 환경 폐기물 둘 다 생각해야 되지만 자본주의적인 어떤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거에 대한 걸 포기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많은 대안들이 대두되었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정치적 권리라든지 여성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그것들이 한 개개인의 어떤 자율화 혹은 소비라는 명목으로 많이 통합되어 버려서 사실 이것은 저항적인 색깔이 점점 띄지 않고 개개인의 취향에 약간 머물게 되어버리는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열렸던 대안의 창들이 조금은 닫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좀 확대되어 왔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들이 확대되어 왔고,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들이 생겨났지만 또 이러한 대안들이 다시 자본주의에 편입되는 이제 결과가 이어져 왔죠. 그 결과 현재 기후 위기 또 생태학적 위기 상황에 좀 처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며 생태학적 위기가 주제로 대두했지만 이 창이 닫히면서
화석 연료에 기초한 생산과 소비 규범은 1970년대의 경제 위기를 아무 탈 없이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심지어 더욱 강화되기까지 했다는 말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댓글들이 전달이 되었어요. 엄민경님께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 슬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알 권리의 날에 대한 반응들이 뜨거우시네요.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가 알 권리의 날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유익한 정보 감사하다고 알 권리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엄민경님께서 또 나오는 작가님이 앞에 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또 책 내용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라라는 그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은 어쨌든 좀 찾아 들어오느냐고 좀 이제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들어왔네요. 라고. 오늘도 이번 달에도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신 걸 보니까 지난달이랑 계속해서 우리 북 콘서트를 같이 시청해주고 계신 구독자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좀 강화되는 다시 또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다시 자본주의에 편입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기후운동을 하던 생활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까 중산층 얘기를 하셨지만 중산층이 아니어도 환경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아까 지난번에 무해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가능하지도 않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도 제국적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아까 보여지지 않고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어서 이걸 우리가 진짜 신랄하게 막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곳이 없고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피할 거고 싫어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입을 떼기가 되게 좀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제국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지금 아까 유럽 연합만 문제냐 말하자면 그럼 우리는 좀 자유롭냐 했을 때 사실 우리도 이걸 다 누리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느끼는 요새 디지털 쪽이요. 불편한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죠.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이 그런 자본을 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위기를 또 재난 상황을 또 산업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거든요. 녹색을 또 전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좀 한계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가령이면 지금 아까 라운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다의 어망들 이렇게 완전 새끼류의 아주 어린 고기마저 싹 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 맛있게 먹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새우 요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맹글로브 숲을 다 망가뜨리는 이 새우를 안 먹을 수 있느냐. 이민지 한번 노출되면 그거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도 늘 기기 하나를 살 때마다 엄청 망설이는데 이렇게 새로운 좀 무해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스마트한 삶. 종이 영수증을 안 쓰려고 전자 영수증을 쓰는데 전자 영수증을 쓰는 이 스마트 기기는 그러면 굉장히 무해하냐라고 했을 때 또 이거에 들어가는 원료들, 금속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사용하게 돼 있고 그것도 연한이 있잖아요. 폐기물이 나오는 거죠. 또 폐기물도 사실은 아까 외부로 다 빼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소화하고 똥 싸서 남한테 던진다라고 하신 아까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72년도에 그 아까 환경회의가 열렸던 이유도 사실은 피해가 있어서였던 거예요. 산성비가 막 내리니까 이 심각함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산성비가 여기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도 내리니까. 그러려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럴 거면 산업시설을 밖으로 빼야 되겠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건 그대로 써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전기를 수소나 이런 에너지로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갈아만 탔을 옷만 갈아입었을 뿐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싶은 의지들이 불타오르는 거죠. 이런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냐, 이런 거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고민이 됐었어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보기는 이야기는 했는데. 마음껏 하는데 또 우리가 이런 삶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또 답답함이라든가 그렇죠.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을까 좀 고민들은 하지만 또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계속 악순환되는 삶에 대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도 뭐 노트북이랑 TV랑 많은 전자 지금 기기들이 여기 이 안에도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히토류라는 네. 또 금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또 열악하고 건강을 해치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일하는 또 어디선가 이렇게 채굴하고 있는 또 그런 뭐 남반구라고 얘기할 어쨌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을 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우머님께서 좀 북반구의 지국적 생활 양식이 조금 더 보편화되는 현상이 지금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보편화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 28개국에서는 이제 국내 자원 채굴이 1인당 2배로 증가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 수입, 특히 화석 원료의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사용,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화석 연료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북반구에서 오랫동안 정상으로 자리 잡고 상식 및 사회 간접 시설과 제도, 그리고 사회 세력 관계에 정착해 있던 에너지 집약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제 석유 의존적인 생활 양식이 이제 가치화와 이제 자본 축적이라는 다양한 전력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신흥 경제국들 간의 신흥 경제국들의 이제 중간 및 이제 상위 계급에서 강력하게 이런 생활 양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국적 생활 양식이 흡수되지 않은 나라에서조차 이는 이제 번영의 지배적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이렇게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와 딱딱한 말투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손쉽게 그리고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가 큰 예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는 사회에서 OECD 나라 경제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차량 총수는 이제 5억 대에서 15억 대로 3배로 늘어나지만 사실 에너지 효율 증대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년에는 근데 지금 15년보다 평균적으로 40% 적은 연료 소모할 것이며, 또 이것이 더 많은 자동차 총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집에 뭐 자동차가 뭐 2대 이상인 그런 집들도 많은 것 같고, 이 자동차 문제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또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큰 경제 권력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이 승용차 보유국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또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중국 경제 성장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수치는 좀 이런 발전의 사회 경제적 그리고 생산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2014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시멘트가 40억 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58%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철강 생산에서도 8억 2천만 톤의 철강을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이게 또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또 차지한다라고 하고 석탄석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 또 중국이라고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또 많은 생태학적으로 전체 인구의 5분의 4 정도가 항상 그 수목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중국 모델과 더불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발전도 제국적 생활 양식의 확대 및 그 최근에 나타나는 그 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메리카에서는 2003년, 4년에서 그 원료 붐이 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채굴주의 발전 모델이 좀 더 공고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예, 결국은 이런 신채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는 좀 상당한 재정적인 유입을 가져다 주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들에서는 이런 체제들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계속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년 전부터는 원료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좀 경제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럼에도 이제 신채굴주의 발전 모델은 이제 계속해서 견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콰도르에서 2013년 8월 그 대통령이 야수니 지역에서의 석유 채굴 금지를 이제 포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석유 생산국 베네수엘라에서 초국가적 투자자를 위해 동동 면적에 해당하는 약 150개의 잠재적 방산 지역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생태학적으로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이 기존의 제국적 생활 양식 아니면 그 제국주의적 그 자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화 이런 이제 고리들 조금 저항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가 아주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가슴 뛰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진짜 그 전에 어쨌든 이 남미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미에서 그 풍요로운 자연 자원을 계속 그 초국적 기업과 연계된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채굴하고 그 사람들이 고강도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노동에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에 저항하는 운동이 하나 되게 고무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어떤 소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나 그건 굉장히 컸거든요. 저도 보고서는 감동적이었는데 그 발달은 20년 전에 시작된 그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전체를 관통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죠. 그것을 체결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에 완강히 반대하며 그 멕시코에서 민족해방군 사파티스타라는 이름의 민족해방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이제 아주 옛날에 1910년에 멕시코 혁명 영웅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무장투쟁을 했는데요. 12일간 그 점령을 했어요. 치아파스 주의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가지 못했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멕시코에서도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하고 소수민족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봉기를 하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었던 외침은 뭐냐? 그 원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그 문화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파괴시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그 구호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생활 템포를 가장 느린 자에게 맞춘다. 우리는 가장 느린 자에게 맞추는 생활 템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라는 그 문구가 외치면서 주장한 이야기고요. 정말 제국주의적인 이런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침략에 대한 봉기라고 할 수 있죠. 그 후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걸 계속 유지했던 건 아니고 그 정부랑 협의 과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우리는 자치적으로 그 지원받지 않고 자율 공동체로 삶을 꾸려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그 안에서 5개 지역을 자치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 공동체 이름이 달팽이, 아주 느리게 걸어간다는 이름으로 이었고 스스로의 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루어지고 지지자들의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로만 운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작고 뭐 경제적으로는 그냥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처벌보다 화해를 그 목표로 하는 사법 체계라거나 뭐 의료, 미디어 시스템, 복지, 교육 그런 것들을 다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고 이들이 되게 평등한 사회, 개인 토지에 대한 소유를 거부하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그 시도를 실천적인 정말 삶으로서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울림이 되어주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것들을 리더라고 하죠. 그것들을 끌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가면을 스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시고 언론 노출을 극도로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거기에 몇 명이 사는지도 통계로 잡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리더고 주인공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저항하는 대안적인 삶을 이루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영감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유토피아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국적 생활 양식에 대해 보편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보편화가 일어날수록 그 비용을 또 외부화할 가능성도 역으로 줄어드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반구가 산업화하거나 신체율주의적 발전 모델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 자신이 스스로의 사회적 생태학적 비용의 외부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 까닭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북반구의 경쟁자가 되는 나라일 수밖에 많아진다라는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생태 제국적 긴장은 이제 잠재해 있게 되는 거죠.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도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경쟁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학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이야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SUV 특히 네. 아예 그런 한 깊은 뜻이 장을 들어있는 할애해서 SUV 차량에 대한 아주 비판을 강력하게 하고 계신데 저도 SUV 차량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운범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차 얘기 많이 하시네요. 가장 차에 관심이 없는 차에 굉장히 관심이 저는 없었는데 이 책 통해서 좀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전히 별로 사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SUV가 이제 자원 및 배출이 굉장히 집약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더 무겁고 더 높은 공기 저항을 띠면서 대부분 더 강력한 엔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25%나 더 많은 연료를 이제 소비하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기후 변화에 점점 공적인 관심이 생기는 시점에 오히려 SUV 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에 좀 가져오면 사실 진짜 그 기호라는 게 좀 전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특히나 요즘 유튜브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뭔가 친환경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회사들의 정책이나 아니 그런 것도 광고하는 광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물론 그 움직임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숙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이 소비라는 게 정말로 내가 차를 뭔가 산다고 했을 때 차를 살 때 어떤 걸 어디로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전에 토크쇼 때부터도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런 교통망을 보면 사실은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자전거가 나을 때도 있고 도보로 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차를 삼으로써 뭔가 어떤 편리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소비하게 되는 건지, 혹시 이것이 단순히 상징기호로서 소비되는 게 아닌지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요즘 그 자동차 광고 보면 SUV 차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뭐 멋진 휴가 여행을 떠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면서 SUV 차량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주말이면 많은 이제 이동을 또 해서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가기 맛있는 것들을 마트에서 또 이만큼 싣고 가서 또 그런 또 새로운 또 소비를 하고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면 진짜 우리에게 자동차라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좀 생각을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였나요? 탄다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지만 결국 뭐 5마일이었나 그쵸? 시속 5마일이었나 굉장히 그냥 도시 안에서는 우리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결과를 좀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자동차 이야기 우리 작가님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이선희 선생님. 저는 그 SUV 그 차에 대해 그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한데 그 차가 지나가는 내지는 그 외부에 그 차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차에 대한 위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겪게도 되고, 실제로 도로의 그 인프라들이 자동차에 맞춰서 다 짜여지잖아요. 이랬을 때 사실 아까 자전거라든지 도보로 가는 사람에 대한 이동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뭐 보조금이 지급된다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 보조금 문제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기후위기에 맞아가지고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수소차나 전기차 바꿀 때 보조금을 준단 말이죠. 엄청나게 뭐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을 줘야 할 일인가? 국민의 세금을 내서 개인이 차를 바꾸는데 그것을 보조하는 게 맞나? 오히려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탈 수 있거나 다 같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런 거에 더 세금을 써야지,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부터 다 이렇게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발목을 잡아야 할 일들이 발목은 좀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서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해야 될 대목이 많은 부분인데, 이 책의 가장 쉽고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부분이 전 거기였어요. SUV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앞에 서문이나 이런 건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뒷부분은 좀 읽을만 합니다. 맞습니다. 재밌어요. 폭력성도 얘기하시니까 결국 이 기후 재난 시대에 또 재난에서 또 그 가장 또 안전할 수 있는 게 SUV이기 때문에 맞아요. SUV의 또 폭력성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거의 기후위기 거의 모든 것 책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뭐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냥 조금만 더 덧붙이면 여기도 SUV 모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좀 화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참 민망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SUV 타시는 분들도 이미 계셔서. 그런데 그 문장이 참 와닿은 가장 강렬한 문장이 유기농 먹거리를 사고 SUV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유기농 먹거리를 사서 온다. 근데 그것이 함축하는 말이 진짜 정말 내 생명, 내 먹을거리, 내 안전, 뭐 사고가 났을 때 내 안전을 위해서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 문장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북콘서트 아니었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저도 전기차로 바뀌면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뭐 SUV에 대한 이게 더 에너지가 소모가 높은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덕분에. 그 만화로 했었던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처음 나왔고, 이반 일리치가 얘기했던 에너지와 공평성에서도 말하는 문제는 결국 그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그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이면의 문제는 자동차 에너지 기업들, 자동차 기업, 에너지 기업들이 맞아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되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기업이 담합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트램,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수단을 다 없애고 음모를 세우고 계획하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 그리고 자동차 생산, 많이 팔기 위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한 정말 그 유일한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을 단합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이게 너무나 삶의 당연한 모습이 됐고 의문을 가질 그런 논쟁조차 잊혀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투쟁하는 게 이제는 오로지 뭐 임금을 더 올려달라, 뭐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이면에 더 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를 쓰면 안전한, 뭐 좋지 않냐?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들을 에너지를 줄이는 거에 우리가 줄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바꿔 타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를 또 석탄을 떼워서 또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또 에너지와 자원과 소비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이 차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가적인 문제들, 환경 파괴라거나 그 모든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탈,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받게 되는 그런 침해받는 것들, 그 다음에 공공을 이용하는 걷는 사람들이 침해받는 그런 피해들은 전혀 그 값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불하는 값, 그 다음에 기업이 얻는 이익에 어디에도 그거는 들어있지 않고 외부화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차를 이용하지 않는 공공의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로 돌아간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바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원자력 에너지 이야기할 때, 원자력 발전소 얘기할 때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는 깨끗한 에너지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그 우라늄의 채굴부터 방사능 폐기물까지의 그 비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아까 알 권리하고 연결된다고 하신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서야 이렇게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생산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투여되는 물, 자원, 그리고 여기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이런 정보까지를 모두 준다면 그래도 생각을 좀 한번 더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여주지 않는 거죠. 우리 그 도살장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처럼. 그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고기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기업들은 도축장을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놓거든요. 은폐하죠. 예, 이런 식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끝을 닿아서 오고 있는 셈이잖아요. 한 번에 이 충격을 받는 것보다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알아가면서 대책을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쵸. 제대로 된 정보를 진짜 다 주고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자동차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자동차를 전기동력 장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사회 생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어떤 대안이 합리적인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지금까지 그 기후위기 또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전략들이 그 주요 원인인 자본주의의 세력 관계를 볼 수 없게끔 했다라는 그런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많은 대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또 그런 대안들이 많은 분들 그린워싱이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기억하시나요? 그 정상회의에서도 녹색 경제니 녹색 자본주의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사회적 또 생태학적으로 경제적 윈윈이 가능하다. 우리 녹색 경제함으로써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의심의 눈길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선희 선생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네. 저희가 그린워싱이다 진짜 네. 녹색의 탈을 쓰고 그래서 가장 그 P4G 때 공격을 했던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기업이 있죠. 포스코. 네.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런 게 있어요. 포스코의 사장님이 그 우리 환경부 장관님과 함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기업은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모두 텀블러를 사용하겠다. 텀블러를 새로 만들어서 좋겠죠? 네, 텀블러를 한 10년 이상 써야 이게 들뚱말뚱인 어쨌든 텀블러 썼다 하는데 지금 그 사실 이제 이 수소 에너지 이야기를 이제 두서없이 갑자기 들어오자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산업을 할 때 할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인 거예요. 철강석을 그 녹여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속 그 뭐 스텐이나 철강을 만드는데 채굴할 때 이미 산화돼서 되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화된 것을 그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려면 그 화학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에서 저희가 이제 수소 하는데 그 수소가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폐기물을 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린 수소라는 개념이 나와서 재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대단히 많은 지원금을 받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근데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난제로 있고 우리 못한다 하고 이제 돈은 돈대로 많이 연구비를 썼는데 지금 그것의 결과물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내세우는 건 수소 에너지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다라는 지점을 이렇게 기후운동 하시는 계속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한테 정보가 진짜 너무 없다. 기업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알리백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뭐 다 이렇게 가동할 테니 하는 우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포스코나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떼고 나라에 지구에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 경계가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아까 이제 기업이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걸 믿는 게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불편하고 그 안에 편리를 같이 누리는 삶이 우리도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대로 가면 다 죽자라는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늦춰보자, 대책을 고민해보자. 조금 불편한 것도 괜찮아. 근데 그 불편함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아직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철없는 소리라기보다 뭐라도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좀 불편하지만 책도 좀 많이 읽고 침침하지만 북콘서트를 보시면 네, 이 열심히 저희가 책을 읽은 거를 같이 이제 논의하고 있으니까 자주 보면 좋겠죠. 네. 네, 또 책을 읽다가 우리 레드 플러스라는 네. 그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요. 이 레드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이야기는 벌써 많이 했는데 뭐 약간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도상국의 그 자연 생태를 우리가 좀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이미 여러 네네,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뭐 캄보디아 이런 이제 숲을 가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보호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미 해서 뭐 엄청 산림청에서는 좀 홍보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성과를 냈다.
탄소 감축에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서 환경운동 하실 분들 가서 보니까 오히려 거기 많은 산림들이 유실되었다라는 또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좀 안타까웠는데요. 또 올봄에 산림청이 또 그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그 산림들을 벌목했던 또 그런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란도 좀, 해프닝이라고 예, 해야겠죠. 해프닝 이런 일도 좀 있었는데요. 예, 또 산림청이 레드 플러스 사업도 했다라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금 북반구 남반구라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국적 생활 양식의 가해자로서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좀 같이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같이 좀 감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가 또 마음에 드시나요? 이선희 선생님 시나리오 보셨나요? 보셨겠죠 당연히. 예, 국민들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아 너무 또 네. 많이 모르시는군요. 많은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탄소중립위원회가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그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10년이나 뒤쳐져 있고 현재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뭐 태양광 에너지에조차도 패널이 어떻네 저렇네 뭐 이렇게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후발주자인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이쪽에 앞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국제회의의 그 약속들과 이런 것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낯설더라도 뭐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게 발생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막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강을 파느라고 그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무조건 해야 되고 목표치를 정해놔야 모든 산업과 파트에서 다 같이 줄이거나 이런 전략을 짜는데 이번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나온 그 2050년에 절반으로 탄소 배출을 넷제로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작년에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과정이 없기도 하지만 과정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석탄을 계속 떼겠다. 1, 2년은 발전소를 유지하겠다. 사망 같은 경우는 그건 없지만 그 탄소 줄이겠다는 수치 자체 이거는 국가적으로 올해 11월에 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뭐 기후 악당국으로 지금도 손가락질을 지금 사실 받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를 해서 공론을 일으켜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줘야 돼요.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밖에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당한지 정말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로 좀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진짜 우리 알 권리를 네, 주장하면서 알 알 권리를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네, 네, 네. 좀 따져보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서히 마지막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요. 또 댓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엄민경님은 의류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린워싱이란 멋진 말로 재사용 안 되고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의류 생산, 유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이거러라라는 분은 나원일 작가님의 팬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씻고 똑부러진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팬이었어요. 이분이 멕시코를 갔다 오셨는데 사바티스타 근거진 치아파스주 갔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더 길게 가보고 싶어요라고. 이분 초대 손님으로 좀 모시는 진짜 게 어때요?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네네. 한번 댓글 알바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댓글 알바. 네, 그래서 좋다고. 마르코스 부사령관이 여러 명이라는 설도 있지요. 많은 우리 정말 한번 모셔갖고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우리 또 정은강 마을미디어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센터장님 또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도 남겨줘 주셨고요. 예, 환경을 위해서는 많은 이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우리 또 무무님이 댓글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댓글로 좀 소통하니까 훨씬 또 재밌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좀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관장님 만나볼 시간도 있지만 그 전에 또 뭔가 그래도 이렇게 문제점만 열심히 지금 토론을 막 했는데 그래도 좀 우리 이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책에서도 좀 대안을 좀 한 장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안 또 본인들이 또 생각하시는 대안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칠판이 있나요? 오늘 칠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투명 칠판에 네, 그때 너무 칠판에. 다르네요. 진행이. 나오늘 작가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가장 함축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중에 뭐 액션보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력, 뭐 공감력, 뭐 이렇게 많이 사회 적응력, 뭐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으로 사람이 평가돼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된다. 뭘까요? 투시력. 투시력이요? 투시력입니다. 투시력. 근데 투시력이 뭐 시야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누가 더 무엇인가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의 전체 그 고리를 볼 수 있느냐, 얼만큼의 고리를 볼 수 있느냐, 어디서 어떻게 왔고 나한테 온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내가 쓰레기통에 넣은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이 고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꼭 갖추어야 될 그 능력치가 정말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능력이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네, 다 보이면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네. 네, 많이 힘들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매트릭스의 그 장면으로 많이 생각이 돼요. 매트릭스의 맨 마지막에 어쨌든 빨간 약을 먹고 이 세계 진실을 알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마트 가거나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다 막 혼미해져요, 정신이. 현기증 나요, 사실. 저걸 볼 때마다 그것들을 다 생각이 돼버리니까. 근데 되게 힘든데 마지막 매트릭스 장면처럼 어떤 사물을 볼 때 네오가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보셨다는 스포다 이거. 스포 다 전제하에 마지막에 어떤 것을 볼 때 이것들이 컴퓨터 소스로 정말 그 투시되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진실의 과정을 우리 모두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정말 번쩍 뜨고 그 속에 내가 이 마트에서 본 이 생산물, 식품, 아까 식품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슬픈데 식품에 대한 것, 공산품에 대한 것,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는 시야에서 우리는 투시력을 늘리는 행동을 반드시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신한 또 투시력이라는 단어로 그 네, 저에게 또 적당한, 뭔가 공감력 뭐 깨달음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신, 투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되는. 투시력을 갖추자. 좋은 단어를 선택을 못 하겠는데 아니요, 아무튼 정말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과정을 네.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네, 네. 좀 워낙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더 하실 말씀이 계시겠죠. 예. 심지어 인사도 좀 길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마지막, 군대 가시는데. 마지막 멘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군대에서 돌아오기 전에 1년 반 예. 동안 열심히 휴가 나오는 거 한번 맞춰갖고 또 하시죠. 군인 신분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오늘 뭐 이렇게 됐네요, 분위기가. 어쨌든 뭐 제가 느끼는 대안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키워드라고 처음에 말씀해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딱 그거였어요. 뭔가 약간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체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유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자유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자유주의라는 이후로부터 개개인 어떤 개성이나 어떤 취향들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근데 이것이 개개인의 어떤 삶에서 나오는 촉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의 어떤 체계 안에서 여러 상징 체계에서 우리가 그거를 소비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약간 자유인 것 같아서 오히려 굉장히 협소한 자유이고 내가 스스로 발생시킬 수 없는 자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착취하거나 다른 것을 점유해야만 가능한 자유들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말할 자유, 뭐 자유롭게 말할 자유나 뭐 어디에 갈 수 있거나 아니 뭘 소유할 자유, 이런 식의 자유들이 많은데, 이 자유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것들이라서 저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주체성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기호들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우리는 게을러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소비되지 않는 자유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예시처럼 뭔가 정상적인 삶, 좋은 삶, 아예 어떤 모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 이미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이미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져도 돼.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그냥 자유롭게 좇으면서 살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흔히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약간 원시 사회에 대한 어떤 향수랄까요? 뭔가 그때는 자유로웠어. 흔히 우더른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더 우리가 막 들판도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그런 향수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의 현실을 좀 더 또 직시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시력을 발휘해서 많은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내가 게을러지기 위해서 내가 게을러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갖고 있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요구하려면 아무래도 그럴 만한 시간과 기본적인 어떤 소득들이 굉장히 어떤 쟁취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양상이 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시력을 통해서 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고, 자유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에 쫓기는 게 가난인 것 같아요. 진정한 가난은 뭐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말은 지금 현재 누리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삶을 추구하고 뭐고 이렇게 계속 지향을 한다기보다 지금 이미 북방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이 제국적 삶의 양식에 노출돼서 누릴 거 다 누려봤고, 여기서 더 누리겠다고 해봐야 어차피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오는 걸 지금 부메랑처럼 기후위기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의 그 만족과 당당함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주눅 들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누려. 굉장히 라온님이 군대 가시기 전에 이렇게 주시면 금과 억조로 알고 누리겠습니다. 자유를 좀 누리는 쪽으로. 그렇죠. 네네. 우리가 이렇게 좀 누리는 것들이 진짜 어디 다른 곳에서의 희생이 전제되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 좀 같이 좀 아까 멕시코의 사바티스타 봉기 하신 그 공동체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 그런 걸 이제 이 저자들도 연대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대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제국적 생활 양식에서 좀 연대하는 생활 양식으로 좀 우리가 한번 전환해보자라는 또 이야기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마무리는 좀 훈훈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관장님 나와주실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이 행복님 도서관에 장영철 관장님께서 2권의 책 준비해 주셨죠. 네, 그럼 추천책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이 행복누림 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2권의 책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풀빛 미디어에서 나온 자본주의가 쓰레기를 만들어요. 이 책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 미덕은 소비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대로 다시 말하면 지구 환경의 최고의 적은 자본주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하고요. 두 번째 책은 출판사 다른에서 나온 오늘도 녹색 이슈. 이건데 이제 미세먼지에서 탈원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 논쟁에 대해서 5가지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환경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두 번의 책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댓글에서 좀 하나 빼먹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추천책과 다음 달 읽을 책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있는데, 좀 이따 다음 달 책을 좀 소개하면서 같이 화면에 아마 띄워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사다리 타기를 해서 선물을 2분께 이제 저희가 매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 분께서 아직 연락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이번 책을 달은 거부하시는 게 아닐까요? 좀 책을 원하지 않고 다른 선물을 진짜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꼭 장애행복누림도서관에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다리 타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이 있죠? 뭐였죠? 오늘 또 열심히 댓글 달아주신. 오늘도 별표부터 이렇게. 네. 일단 선을 그으시는 거죠. 네. 좀 그어주세요. 나온범님이 오늘은. 요거는 주인공. 사다리를 펴주시고 있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6분만 들어오셨나요? 일단은 댓글. 6명을 제가 추렸습니다. 네네. 6분께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다리 그리는 동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올려주시고 계셔갖고요. 무무님께서 또 텀블러 10년 써야 하나요? 또 이렇게 3년 아니었나요? 성인생 10년? 10년 쓰셔도 됩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세계 거꾸로 사다리. 네, 자, 사다리 타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타볼까요? 이것도 오늘 특별히 네. 나온 거. 오늘 특별히 주인공 나온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세요. 세상에. 네. 누구한테 갈까요? 짜자자자, 어떤 분에게 갈까요? 엄민경님 하나 있고요. 바로 이어갑니다. 예. 오, 이걸어라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나오는 작가님의 이 걸어라님과 댓글 무대 두 분. 아니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엄민경님이랑, 축하드립니다. 예, 이 걸어라 와우. 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근데 선물을- 두 분은 꼭 여기로 네.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택배로도 보내드립니다. 네. 전화 주시면 택배로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도서관이네요. 오늘 책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죠. 오늘 어렵지만 뒷부분은 상당히 읽을만 합니다. 네네. 중간부터 재밌어요. 네, 다른 그렇습니다.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책을 못 받으셨지만 끝까지 이렇게 많은 의견들 남겨주셔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엄민경님께서 또 자치구 선별장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완전 공감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자, 레오 아주 좋아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러라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오는 작가님 알바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는 개별톡으로 보낼게요. 네, 수시력 갖추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댓글을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예, 마지막 멘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기후정의 또 책을 읽었는데 결론은 시스템을 바꿔라 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낳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한 시스템은 한마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스템,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전환에 대한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지적하는 오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태학적 위기, 또 기후 변화에 관한 사회 정치적 논의나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시대에 오히려 환경 파괴가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구의 자원 소비는 급속한 가속화에 따라서 1970년 이후로 지금 3배가 되었다라는 지금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그런 현재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정하고 사회적 생태학적 격변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 알권리에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국적 생활 양식을 극복하려는 목표로 사회적 생태학적 전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로 오늘 북콘서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아니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네. 우리 군대 가시는 우리 라운버님 군대 가서 어떤 실천 하실까? 저가 뭔가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같이 이제 무용팀 하고 있는 친구랑 술 먹다가 술이었죠. 술 먹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여성인데 이제 자기는 군대 못 가니까 오빠가 가니까 거기 관련된 이야기로 뭘 만들어 보자는 얘기했는데 오히려 뭐 물론 다양한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듣기도 했고 최근에 DP라는 게 한참 열광적으로 많이 소개했죠.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한편은 걱정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제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투시력 참 챙겨가서 군대 내에서 제가 많은 걸 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걸 좀 보고 또 어떤 것들이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탐구하고 1년 반 뒤에 이 토크쇼가 그때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레벨업을 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까 디지털 이야기 좀 했는데 이거 따로 이야기할 것도 참 많지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그게 다 전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매일함 관리 좀 하고 많은 정보를 너무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 않도록 빨리빨리 삭제하고 하는 점검을 하는 네. 걸 좋은 계획으로 생각이신 세우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나을 작가님, 네. 홍보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네네. 저희가 호박이 넝쿨책 야책이랑 같이 활동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10월 2일 얼마 안 남았죠? 10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5시부터 온라인 이 호박이 넝쿨책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예술가들이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이야기가 있는 아나바다를 할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계획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래다가 답글로 제가 신청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호박이 넝쿨책의 물건들을 보내면 될까요? 네, 간단한 사연 아주 간단하게 쓰셔서 알겠습니다. 물건들을 직접 가져다 주셔도 좋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그때 온라인 유튜브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경매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물건 이번에 꼭 하나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실천까지 이야기했고요. 다음 달 책 소개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 읽을 책은 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기후변화로 위기에 빠진 13가지 먹거리라는 제목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과, 바나나, 커피, 초콜릿, 감자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말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